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럽 통합이 가시화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출범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초기 유럽 통합의 제도적 형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유럽 통합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2차 대전 직후 유럽은 다시 한번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 더 이상 전쟁이 있게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유럽 지도자들의 각성이 있게 됩니다. 또한 전후 급부상한 미국이 소련을 대응하기 위한 견제 세력으로서 유럽을 이용하기로 결심한 측면도 있습니다. 유럽 통합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독일의 재무장을 통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여긴 장모네는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만에게 독일의 루르 지방의 석탄과 철강을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생산 및 관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독일이 재무장을 할 정도의 경제력을 축적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실용적인 제안으로서 실제 유럽 통합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를 기려서 오늘날 유럽연합에서는 장 모네를 유럽 통합의 아버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 모네의 제안은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에게도 전해졌는데요. 아데나워 수상은 전범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프랑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950년 5월 9일 프랑스 외무성에서 슈만 장관은 이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 제안은 프랑스와 독일뿐 아니라 이탈리아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또 받아들여서 이들 6개국이 초기 유럽 통합 참여국이 되기에 이릅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이미 1944년 베네룩스라는 이름의 관세 동맹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었습니다. 1951년 이들 6개국은 파리 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유럽 통합을 위한 최초의 초국가 공동체인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설립이 됩니다. 영어로는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로 약칭됩니다. 프랑스는 영국에게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에 가입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영국은 거절합니다. 그 이유로는 영연방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과의 불편한 관계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생각해 볼 것은 미국의 역할입니다. 외부 행위자로서 미국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미국은 유럽 재건을 돕기 위해 1947년 마셜 플랜을 실행하였고 이는 전후 피폐된 유럽 경제를 재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보적 차원에서는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를 창설하여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공동 방위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은 경제적 차원에서나 안보적 차원에서 유럽의 평화 정착과 재건을 도움으로써 소련이 유럽을 침공하여 공산화할 가능성에 대비할 뿐만이 아니라 유럽이 미국을 도와서 궁극적으로는 소련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유럽 통합의 주역들입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인물이 방금 말씀드렸던 장 모네, 유럽 통합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 모네의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공식화한 로베르 슈만,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이 두 번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받아들인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의 사진이 세 번째 사진입니다. 또 다른 사진들입니다. 1950년 5월 9일 프랑스 외무성에서 슈만 장관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설립 계획을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이날을 기려서 유럽연합에서는 5월 9일을 유럽의 날, 유럽데이로 명명하고 해마다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51년 4월 파리에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이 조약이 체결된 곳이 파리였기 때문에 흔히 파리 조약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제도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최초의 초국가적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초국가 기구들이 설립이 됩니다. 이들 초국가 기구로는요, 고위관청, 특별강요회의, 공동의회, 사법재판소 등이 있습니다. 행정기구의 성격을 지닌 고위관청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집행위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처음으로 제안한 장 모네가 고위관청의 초대 수장이 되었습니다. 특별강요회의는 각 회원국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의 강요이사회에 해당됩니다. 공동의회는 각 회원국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의 유럽의회에 해당됩니다. 사법재판소는 현재의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해당되는 기구입니다. 이들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는 이후에 어떻게 발전되었을까요? 1951년 파리 조약으로 설립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는 독일의 재무장을 억제하자는 원 취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런 여파로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됩니다. 1957년 로마 조약이 채택됨으로써 유럽 경제 공동체, 즉 유러피안 이코노믹 커뮤니티 EEC라고 하는 공동체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 유라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공동체가 추가로 설립이 됩니다. 이로 인해 유럽 대륙에는 기존의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외에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 이렇게 총 3가지의 초국가 공동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운영기구는 각각 존재하다가 1965년에 브뤼셀에서 서명된 합병조약, 일명 브뤼셀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합병조약에 의거하여 통합된 초국가 기구가 이 세 공동체를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공동체는 유럽 공동체, 즉 유러피안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됩니다. 로마 조약을 근거로 이듬해인 1958년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라는 관세 동맹의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관세 동맹은요, 대내적으로는 무관세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공동 대외 관세를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경제통합 5단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제통합 5단계는요,
이것에 대해서 최초로 설명한 학자는 헝가리 출신 유명한 경제학자인 벨라 발라사라는 학자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제통합 5단계를 설명할 때는 이 벨라 발라사의 이론을 대부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 경제통합은 통상적으로 다음에 5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자유무역 단계가 1단계고요. 2단계가 관세동맹, 3단계가 단일시장, 4단계가 경제동맹, 그리고 5단계가 완전 경제통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그 세로로 적혀져 있는 것이 이제 각각의 특징들인데요. 자유무역에서는 1차적으로 역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FTA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FTA를 추진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역내 관세가 거의 제로 관세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역내 관세가 철폐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미 자유무역지대, 그러니까 나프타와 또 에프타, 이거는 유럽 자유지대, 자유무역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나프타, 에프타는요. 나프타의 경우는 North American Free Trade, 여기서는 area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프타 같은 경우도 European FTA,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European Free Trade Area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자유무역 단계이고 이 1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역내 관세가 철폐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1단계에서의 역내 관세 철폐를 근거로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요. 그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부분이 바로 세로축에서 보시듯이 공동으로 대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EAC, 그러니까 East African Community의 사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EAC의 경우는 역내 관세 철폐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공동 대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 대외 관세라 함은 회원국 간에는 지금 역내 관세가 철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무역의 단계에서는 제3의 국가, 그러니까 비회원국에 대해서 뭐 각각 회원국별로 입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관세를 책정해서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공동 대외 관세 를 도입을 하게 되면 가맹국 간에 회원국 간에 그 비가맹국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를 공동으로 책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무역 그 다음에 관세동맹 2단계를 거치게 되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 다음 단계가 단일시장의 단계입니다. 단일시장은요, 뭐 싱글 마켓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역내 관세 철폐, 그리고 공동대외 관세 부과에 덧붙여서 추가해서 생산 요소까지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는 EEA가 있습니다. EEA는 European Economic Area라고 해서 유럽 경제지대라고 하는데요. 유럽에서는 EU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유럽 EU 28개 회원국으로 중심으로 한 EU의 어떤 그 영역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EFTA, 그러니까 유럽 자유무역 지대의 영역이 있고요. 이것들을 전체로 아우르는 좀 더 큰 블록,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유럽 경제지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경제지대 하에서는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는 생산에 필요로 한 4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력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경제 동맹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믹 유니언의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단일 통화를 도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확립된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통화까지도 단일한 통화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EU, 그 중에서도 유로존을 경제동맹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완전 경제 통합의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치적 통합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EU는 단일 통화를 도입을 했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통일이 되어 있지만 그 밖의 제반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다 완전한 경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제반 정책들, 그러니까 사회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이라든지 노동 정책이라든지 기타 여러 정책들이 하나로 EU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 연합은 이 정치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 계기가 된 그러니까 시발점이 이제 리스본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이 완전 경제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요원해 보이기 때문에 좀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 공동체는 2단계 관세 동맹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후에 3, 4단계를 거쳐서 현재 5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통합은 경제적 목적에서만 진행된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목적은 없었을까요? 유럽 통합의 의의는 크게 경제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목적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유럽 내 단일 시장을 형성하여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응하여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통합을 위한 시도와 정치 통합을 위한 시도가 각각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 통합은 유럽 경제 공동체의 설립으로 가시화되었으며 정치 통합은 유럽 방위 공동체, 즉 European Defense Community, EDC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의 설립 노력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유럽 방위 공동체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6개국이 주축이 되어 유럽군을 창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1952년 프랑스의 플레벤 총리가 처음 이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제안이 됩니다. 6개국은 이 조약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후 스탈린 사망과 한국전 종전을 계기로 소련의 유럽 침략 분위기가 와해되고 자국 주권 침해를 우려한 프랑스 민족주의자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서 정작 프랑스의 비준을 받지 못하기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유럽 방위 공동체 설립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유럽의 정치 통합은 각국의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경제 통합에 비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 통합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비로소 공식적인 유럽연합의 정책 분야로 등장하기에 이릅니다. 이번 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유럽 통합은 세계대전 후 유럽 지역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의 목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럽 통합의 출발점은 6개국, 6개국이 서명하여 출범시킨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럽 통합은 정치 통합보다는 경제 통합이 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퀴즈입니다. 첫 번째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에 참여한 6개국은 어느 나라일까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요 기구는 무엇일까요? 유럽 방위 공동체 조약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요?